얼마 전에 일본의 제이올레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이올레드는 한때 올레드 기술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을 비웃었던 일본 기업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네들의 올레드 사업부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다른 회사로 각자 갖고 있던 기술들을 합쳐서 공유를 하게 되고 일본 정부가 돈을 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문을 연 지 10년도 안 돼서 문을 닫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전쟁이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제이올레드가 망했대라는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디스플레이 전쟁 1막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디스플레이 전쟁 2막은 어떤 상태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987년에 최초의 올레드가 개발됐습니다. 최초로 올레드를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코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코닥이 필름 회사긴 하지만 각종 첨단 기술들에 투자를 해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먼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놓고도 자기네들 필름 팔아야 되니까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로 움직이는데 하고 손 놓고 보고 있다가 망했다, 이런 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올레드를 개발한 기업도 코닥이라는 거. 잠깐 삼천포로 갔다 왔는데 코닥의 올레드를 본 많은 일본 기업들이 우리보다 먼저 올레드 개발에 뛰어듭니다. 지금은 제이올레드로 합쳐진 소니나 파나소닉을 포함해서 파이오니아, 히타치, 샤프, 산요처럼 많은 기업들이 올레드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출시되는 제품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넣는 것 역시 일본 기업들이 한 발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발이 더 늦었던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요거를 역전하고 결국 올레드 시장의 승자가 된 것일까? 본격적으로 썰을 더 풀기 전에 간단하게 짚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올레드 기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최초로 코닥이 발명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저분자 올레드라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이올레드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다가 망한 고분자 올레드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에 M12 재료셋을 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밝기가 얼마 더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재료셋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유기물층, 각각의 층에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어떤 순서로 쌓는지, 어떤 두께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종합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에 따라서 올레드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레시피에 적힌 대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만한 사이즈의 기판 위에다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보다 훨씬 얇은 층을 쫙 균일하게, 전체 균일하게, 조금이라도 틀어주면 안 돼. 여기도 50나노미터, 여기도 50나노미터, 여기도 50나노미터 이렇게 쫙 깔고 그 다음 층 똑같이 쫙 깔고 그 다음 층 똑같이 쫙 깔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감을 가지고 이 영역을 칠해도 그 두께가 울퉁불퉁한데 이거를 어떻게 나노미터 두께로 쫙 맞춰서 까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하려면 진공증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진공증착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커다란 유리판을 여기 이렇게 쑥 하고 가로로 눕히고요. 요 기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 안의 기압은 대충 10억 분의 1기압 정도다. 굉장히 공기 밀도가 낮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원하는 유기물을 굉장히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유기물이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이산화탄소로 막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기체로 변해서 이렇게 슉슉슉슉슉 날아가게 되고, 요 유리판에 가서 이렇게 착 하고 정밀하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한 가지 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층으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층수만큼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형 TV에 들어가는 올레드 말고 이런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서브 픽셀 하나하나마다 다른 물질을 쌓아줘야 돼요. 예전에 그 불어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비 모양 같은 거 뚫려 있는 스텐실 같은 거를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불어펜으로 이렇게 훅 불면 잉크가 쫙 하고 뿜어져 나가서 스텐실이 가리고 있는 부분에는 잉크가 안 묻고 안 가리고 있는 종이 부분에는 잉크가 쫙 묻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분 다음에 스텐실 딱 제거하면
예쁘게 그림 그려져 있던 거. 이 증착 과정에서 픽셀 위치에만 구멍을 뚫어 놓은 굉장히 얇은 철판, 요거를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데, 요 마스크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픽셀 위치가 틀어지니까 불량입니다. 이만한 크기에서 10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마스크를 맞춰서 이 위에다가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구멍 하나하나가 픽셀 크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픽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 픽셀 크기만한 구멍이 여기 철판에 땅땅땅땅땅 뚫려 있는 건데, 이거 여러 번 쓰다 보면 당연히 그 구멍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 구멍이 막히면 뭐다? 불량화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세척하는 과정도 만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요 한 대 한 대가 엄청 비싼 기계들이다 말씀드렸고요. 뭐 10층씩 쌓는다 그러면 요 기계가 10층으로 이렇게 쫙 해서 요거를 한번 쫙 통과해야 한 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한 판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뭐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요 한 판 안에서 여러 개 스마트폰 크기만큼 잘라서 패널을 만들고 하는데, 요 한 판을 만드는데 이거 기계 10개가 필요하고, 그럼 대량 생산을 하려면 요런 라인을 여러 개를 쫙쫙쫙쫙 깔아야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도 비싼데 요거 10개는 더 비싸고, 그거를 여러 개 깔면 더 비싸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기계를 세팅하고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해보면서 불량률 줄이고 뭐 최적화해서 생산량 높이고 요런 과정들에도 또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몇 조 원 들여가지고 공장을 쫙 지어놓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수율 끌어올려서 이제 제품 양산을 시작했더니 고객들이 올레드? 그런 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일단 비싸기는 확실히 비싸고 뭐 번인 생기잖아. 난 그냥 올레드 안 쓰고 LCD 쓸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회사의 사장이다, 이렇게 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기술진이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면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 기술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니까 최소 10조 원이 든대. 자, 그러면 10조 들여서 공장 짓고 오랫동안 수율 잡아서 제품을 결국 생산해내면 기존에 있는 다른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확 쓸어버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기술자가 우물쭈물 하더니 이게 저희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더 좋은 건 맞는데요, 이게 또 단가가 더 비쌀 거고,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서 초반부터 그렇게 확 쓸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도장 한번 잘못 찍어주면 모가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이라면 어쩌시겠어요?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정답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소니가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삼성이 올레드를 대량 양산하겠다 이러면서 드디어 엄청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삼성이 하려는 일은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소니가 못한 걸 삼성은 어떻게 한 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경영인 대비 오너 경영인의 장점, 이런 게 드러난 예시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이 오너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올레드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 계획을 과감하게 보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기술진들이 있었을 거고, 회사 자체가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에서 성공 경험이 있었어. 원래부터 반도체에서 크게 성공한 상태였죠.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한 올레드가 양산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올레드 물량을 회사 내부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휴대폰 포트폴리오가 있었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줬을 거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삼성이 올레드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삼성이 스마트폰 사이즈, 그리고 요즘은 좀 더 커져서 태블릿, 노트북 정도에 들어가는 요 중소형 올레드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동안 요거를 보고 열심히 따라간 LG 디스플레이는 TV 같은 대형 사이즈의 올레드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공하고 나서니까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그 엄청난 리스크를 뚫고 처음으로 시장을 뚫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레드의 재료업체나 장비업체 입장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던 대량 양산, 누군가 하겠다고 뛰어들면 거기는 재료를 좀 싸게 주고 장비를 좀 싸게 주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회사들한테
야 너희들 이 장비 좀 비싸게 사가고 재료 비싸게 사가고 이렇게 배짱 장사하다가 이 회사들이 아이고 못하겠다 이거 역시 물구나무로 후지산으로 오르는 일이었어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리면 올레드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고 그럼 이 장비 회사들이랑 재료 회사들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개발 과정에서 이런 장비들이나 재료들을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었고요. 최혜국 대우를 맺어주기도 했습니다. 코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레드가 이 정도로 잘 나갈 줄 알았으면 그때 LG에다가 그렇게 싼 값에 특허를 넘기지 않았겠죠. 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니까 따라가기에 이미 늦은 상황이 됐습니다. 오, 쟤네들 둘 다 성공하네? 그럼 우리도 대량 양산 준비를 해야지? 라고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보다 더 비싼 가격의 재료를 사와야 되고요. 더 비싼 가격의 장비 사와야 되고 장비 중에 일부는 막 독점 계약, 우선 공급 계약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사지도 못해. 이미 수년 동안 쌓아놨던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처럼 정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박는 이런 반칙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단가 경쟁에서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JOLED는 파나소닉이 개발하고 있던 고분자 올레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악하고 있는 중소형 올레드, 스마트폰 그리고 잘해봐야 태블릿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만 생산할 수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장악하고 있던 대형, 요거는 55인치 밑으로 화면 크기를 더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분명히 빈 공간이 있죠. 요거를 요즘은 이제 IT용 올레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지점을 공략해야겠다? 어떻게? 고분자 올레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LG의 울트라 파인 올레드 모니터가 바로 요 JOLED의 고분자 올레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고분자 올레드의 가장 큰 장점은 요 진공 증착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고분자 올레드 재료는 용매 같은 데다 녹거든요. 요 녹은 용액을 스핀 코팅 같은 걸로 얇게 깔아버린다던가 잉크젯 프린터가 인쇄하는 것처럼 잉크처럼 촉촉촉 담아놓고 얘를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압에 10억 분의 1 진공을 만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파인 메탈 마스크 씌우고 하는 과정들이 싹 사라지게 되니까 잘만 되면 훨씬 더 싸게 올레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맞기 전까지만. 아까 전에 재료셋 말씀드리면서 여러 층의 유기물을 정교한 두께로 얇게 쌓는 게 올레드 성능의 핵심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출발지에서 여기 도착지까지 가야 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도가 깔려 있고 여기는 다리가 없는 강이 있고요. 공항이 여기 있고 여기 공항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도 깔려 있으니까 기차 타고 쫙 이동하고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보트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땅이니까 자동차로 이동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서 여기 공항에 도착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때 우리가 탔던 기차, 보트, 자동차, 비행기 요게 요 유기물의 각각의 층이 담당하는 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여러 층이 아니라 딱 한 층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통수단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통수단은 일단 땅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강도 건널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륙 양용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수륙 양용 자동차 땅 위에서는 그냥 일반 자동차나 기차보다 느리고 연비도 많이 먹고 그리고 강에서는 당연히 보트보다 느리고 당연히 비행기보다 속도 느리니까 수륙 양용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게 바로 저분자 올레드에서 유기물층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쌓는 이유입니다. 근데 고분자 올레드는 요 유기물질을 용매라는 거에 녹여서 요 용액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 가지고 올레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물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착 하고 떨어뜨려서 말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1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층 물질을 역시 또 용매에 녹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층이 이렇게 예쁘게 2층을 만들게 되느냐?
아닙니다. 요 용매가 1층에 이미 굳어있던 거를 녹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사이가 막 뒤섞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용매에 섞어서 넣는 방식으로 뭐 2층, 3층 정도까지는 쌓아 올리기는 하는데 저분자 올레드의 진공증착 방식에 비해서는 여러 층을 정교하게 쌓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분자 올레드들의 수명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저분자 올레드보다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잉크젯 제조 공정, 이 제조 공정 자체도 널리 안 쓰고 있는 제조 공정을 새로 도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예를 들어서 뭐 잉크젯에 노즐이 막힌다든지 균일하게 요거를 잘 못 뿌려준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한국을 외친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LCD에 이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승을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뻐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쟁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을 쏟아붓는 일종의 반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가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LCD는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고요.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올레드 기업들 추격이 매섭습니다. 당장에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에 올레드를 도입했던 아이폰 X 때부터 한동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아이폰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BOE가 아이폰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은 LTPO나 롤러블, 폴더블 이런 쪽에서 기술 격차가 있지만 이런 기술 격차도 언제까지나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전에 올레드에서 재료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적의 재료셋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핵심 개발자를 빼가면 그 핵심 개발자 머릿속에는 그 레시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잖아. 이렇게 되면 개발자를 빼간 쪽에서는 단순히 개발자 한 명을 얻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수많은 연구 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이 과정을 통째로 스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높은 보수를 약속해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 단물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레시피 정보를 쏙 얻고 그 다음에 잘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모든 핵심 개발자에게 중국이 제시하는 그 연봉 금액을 맞춰줘서 방어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이 대형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추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요 시장에서 기술 격차, 양산 격차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대형 올레드에 더 강력한 투자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LG 디스플레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올레드 완제품 시장을 더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JOLED 파산 얘기로 시작해서 올레드의 역사, 저분자 올레드, 고분자 올레드 같은 기술적인 얘기부터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전쟁,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아말피님, 신지성님, 피노피노님, 기훈한님, 켈빈킴님 모두 슈퍼땡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컬러스케일 항상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모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미 누르신 분들은 짝수번, 여기서 짝수의 0도 포함입니다. 안 누르신 분들은 홀수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